여러분은 혹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에 융통성 없이 원칙만 지키면 바보 소리 듣기 딱 좋다고들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마흔이 넘도록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제 눈앞에서 평생 손해만 보고 사는 사람을 지켜봤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그 생각이 뿌리째 뒤집히는 일을 겪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키우면서 마트에서 12년째 일하고 있는 42살 평범한 며느리 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리는 황당하고도 신기한 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수도권의 오래된 동네 한빛동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철물점을 하셨어요. 간판도 촌스럽게 딱 세 글자였어요. 김씨철물. 새벽 5시면 셔터 올라가는 소리로 골목이 깼고 밤 9시가 넘어야 그 셔터가 다시 내려왔어요. 저는 어릴 때 그게 참 창피했거든요. 아버지 손톱 밑에는 늘 시커먼 기름때가 껴있었고 작업복에서는 쇠냄새랑 기름 냄새가 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준비물을 두고 학교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걸 들고 학교까지 오신 적이 있어요. 하필 반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교실 뒷문을 여신 거예요. 지연아, 아빠 여기 있다. 너 준비물 놓고 갔더라. 저는 그때 아버지를 못 본 척했어요. 11살짜리가 뭘 알았겠어요? 친구가 너네 아빠냐고 물었을 때 고개를 저었던 거, 저는 그걸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집에 와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저녁상에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연이는 아빠보다 훨씬 깨끗한 일 하면서 살아라." 서운하셨을 텐데요. 그 순간에도 저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 가게에는 이상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연장 수리는 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호미날 갈아드리고 대문 경첩 고쳐드리고 한겨울에 보일러 배관 터지면 새벽에도 나가보시고요. 어머니가 그거 다 돈으로 받았으면 우리 벌써 건물 올렸다고 타박하시면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돈은 갚으면 그만인데 신용은 한번 잃으면 평생 못 갚는 거다. 어릴 땐 그 말이 참 답답했어요. 남들은 가게 넓히고 부동산 사 모으는데 우리 아버지만 40년째 제자리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저는 그 답답한 말 한마디 덕분에 인생을 통째로 다시 찾았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나와요. 기억해 두세요. 어머니는 같은 시장 입구에서 반찬 좌판을 하셨어요. 제 반찬 솜씨는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학교 끝나면 시장으로 가서 나물 무치는 거, 장 다리는 거, 전 부치는 거를 어깨너머로 배웠거든요. 공부는 솔직히 평범했어요. 조리학과 나와서 동네 마트식품 코너에 취직했고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29에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인상은 딱 순한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도 조용하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요. 세 번쯤 만났을 때 이 사람이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밥을 먹는데 반찬 그릇을 자꾸 제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한테 하시던 버릇이랑 똑같았거든요. 아, 이 사람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직하고 속 깊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겉모습이 닮았다고 속까지 닮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걸 아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연애하던 1년 동안 이 사람 참 괜찮다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데이트 끝나면 꼭 저희 집 골목 끝까지 바래다 줬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제 쪽으로 다 기울여서 자기 어깨가 젖는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은
아버지 가게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편이 넥타이까지 메고 와서 꾸벅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한참을 말없이 보시더니 딱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자네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편인가? 남편은 웃으면서 그럼요. 잘못하면 바로 사과해야죠. 그랬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한참 뒤에야 그 질문의 뜻을 알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것과 미안한 짓을 안 하는 건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뵀어요. 어찌나 싹싹하시던지.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사돈사돈 하시면서 분위기를 혼자 다 끌고 가셨어요. 그러다 신혼집 얘기가 나오니까 손뼉을 딱 치시더라고요. 아, 잘 됐다. 마침 우리 상가주택 2층이 비었거든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애들 신혼집 걱정은 덜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만 그날 말수가 적으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주연아, 공짜로 주는 호의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법이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괜한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살아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아가씨는 상견례 뒤풀이 자리에서 처음 봤어요. 저보다 3살이 어린데 첫 마디부터 반말 비슷하게 나왔어요. 서언니는 좋겠다. 우리 오빠 착한 거 알지? 우리 집안이 원래 좀 유하거든? 잘 들어온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그 유하다는 말은 자기들끼리만 유하다는 뜻이었어요. 결혼식 날 아버지는 하객들한테 연신고개를 숙이셨어요. 없는 살림에 딸 하나 보낸다고 양복도 새로 맞추셨는데 그 새 양복 소매에서도 희미하게 기름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그 냄새가 처음으로 창피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고 입장하는데 아버지의 그 크고 거친 손이 조금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신혼집은 그렇게 시어머니 소유 상가주택 2층이 됐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첫 달부터 묘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계약서 얘기를 꺼냈더니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이러셨어요. 가족끼리 계약서는 무슨 남사스럽게 그냥 다달이 60만 조금씩만 보태라. 계약서는 가족이라서 안 쓰는데 월세는 남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매달 5일이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아침 9시에 정확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요즘 은행 이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니? 웃으면서 하시는 말이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웃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는 데는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12년 내내 똑같았어요. 엄마 건물에 사는 게 어디야? 시세보다 싸잖아. 우리가 감사해야지. 시세보다 싸다던 그 월세는요. 5년 차에 80이 됐고 8년 차에 100이 됐습니다. 이유는 늘 간단했어요. 요즘 시세가 그렇단다. 계약서 쓸 때는 가족이고 월세 올릴 때는 시세더라고요. 김장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 시댁 김장은 200폭이었어요. 어머님이 동네에 김치 인심 쓰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절이고 씻고 버무리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몫이었어요. 아가씨는 김장날 오후 3시쯤 나타나서 김치통만 트렁크에 실어갔고요. 새언니, 우리 엄마가 새언니. 손맛 하나는 진짜 인정하잖아. 그거면 된 거지. 뭘 봐라. 절인 배추가 조금 짝이라도 하면 타박은 또 제 몫이었어요. 장사하는 집 딸이라 그런가? 손끝이 야무지질 못해 저희 친정 반찬 자판을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 말을 웃으면서 하세요. 하,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세웠어요. 참을인, 참을인, 참을인. 제일 아픈 건 딸아이 앞에서였어요. 하은이가 9살 때 어머님이 애 듣는 데서 이러신 적이 있어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내 엄마처럼 배운 거 없으면 마트에서 남의 반찬이나 파는 거야. 그날 밤에 하은이가 제 옆에 슬쩍 눕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여러분, 저는 그 말 하나로 몇 년을 버텼습니다. 명절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차례 음식 장보기부터 전 부치기, 상 차리기, 설거지까지 전부 제 차지였어요. 아가씨는 점심때쯤 일어나서 전 몇 개 집어먹고 소파에 누워 TV를 봤고요. 제가 허리 한번 펴면 어머님이 귀신같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야야, 손 놀리지 마라. 우리 집은 음식 남는 꼴은 봐도 며느리 노는 꼴은 못 본다. 농담처럼 하셨지만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 집 부엌에서 12년 동안 저는 앉아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시댁에 가져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트 단골 손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새댁이 만든 장조림 부녀회에서 사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제가 해다 드린 반찬을 부녀회에 돈을 받고 파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너 어차피 공짜로 받은 거 내가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니. 유난 떨지 마라. 공짜. 어머님한테 저는 공짜였어요. 공짜 부엌, 공짜 김장, 공짜 반찬. 유료인 건 딱 하나. 월세뿐이었죠. 그 와중에 친정 가는 날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가게에 들르면 말없이 검은 봉지부터 채우셨어요. 미역 한 줄, 참기름 한 병, 하은이 줄 초콜릿. 그리고 헤어질 때 꼭 한마디 하셨어요. 지연아, 사는 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저는 한 번을 못했어요. 힘들다고 하면 아버지가 더 힘드실까 봐요. 괜찮아, 아빠. 나 잘 살아.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12년 동안 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하는 괜찮아가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짓말인 것 같아요.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가게 셔터를 올리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고 중환자실에서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드리고 힘들다는 말 한 번 못 해보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장례식장에 시댁 식구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만 둘째 날 2시간 앉아있다 갔어요. 어머님은 전화로 이러셨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 철물점 영감장내에 우리까지 낯을 내야 하니? 부의금은 성재편에 보냈다. 서운해하지 마라. 봉투에는 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12년 동안 받아가신 월세가 1억이 넘는데 사돈 장례식 부의금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례식장에서 저는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생전 처음 보는 어르신들이 줄줄이 오셔서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 한 분은 아예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김 사장, 이 사람아. 나 호미값도 아직 못 줬는데 어딜 가. 연장값 한 번을 안 받더니 가는 인사도 안 받고 가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의 40년이 그 골목에 어떤 모양으로 쌓여 있었는지를요. 장례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가게 안쪽 낡은 철제 캐비닛 맨 아래 칸에서 서류 봉투가 하나 나왔어요. 누렇게 바랜 봉투에 아버지 글씨로 딱 2글자 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이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김씨철물 자리, 그리고 그 옆 창고터 두 필지였어요. 어머니도 모르시던 땅이었어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가게 자리를 사두셨고 IMF 때 옆 창고가 경매로 나오니까 그것까지 사서 이어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동네 부동산에 가져가서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안경을 코끝까지 내리면서 이러셨어요. 지연 씨, 이 골목은 차가 못 들어와요. 이런 땅은 내놔도 안 팔려요. 세금만 나가니까 그냥 갖고나 계세요. 가치 없는 땅. 저는 그 봉투를 안방 서랍 제일 깊은 곳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게 어떤 봉투인지도 모르고요. 작년 가을에 저는 처음으로 딱 한 번 대들어 봤어요. 은행 앱에서 12년치 이체 내역을 전부 뽑아서 남편 앞에 내려놨거든요. 합계가 1억 2천이 넘더라고요. 여보, 이거 봐. 우리가 12년 동안 낸 월세야. 이 돈이면 진작에 전세 얻고도 남았어. 나 이제 이 건물에서 나가서 살고 싶어. 엄마, 건물에 살면서 요새는 네가 버는 게 있긴 하냐? 마트에서 몇 푼 번다고? 그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밀리면 안 되는 세입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초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빛동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었어요. 어머님과 아가씨는 그날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매일 부동산 앞을 서성이고 시댁 안방 벽에는 못 보던 개발계획 지도까지 붙었어요. 우리 건물이 코너 자리라 감정가만 최소 20억이야. 아이고, 우리 성재 이제 고생 끝났다. 아가씨는 보상금 나오면 산다고 벌써 명품백 매장에 계약금을 걸었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요? 저는 그 대화에 낄 자격도 없었어요. 세입자니까요. 4월이었어요. 마트 정산 시스템이 바뀌면서 월급이 일주일 밀렸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월세 이체가 사흘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은이랑 막 밥상에 앉았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님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신발도 안 벗고 부엌까지 성큼성큼 들어오셨어요. 월세 낼 돈도 없냐? 없는 살림에 처먹는 건 꼬박꼬박 처먹는구나. 그러고는 상위에 있던 국그릇을 집어 던지셨어요. 뜨거운 미역국이 제 손등에 그대로 쏟아졌고 그릇은 벽에 맞고 깨졌어요.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9살짜리가 울면서 제 앞을 가로막고 서는 거였어요. 애가 할머니한테서 엄마를 지키겠다고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거예요. 남편은 30분 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는 애랑 손등대인 저를 보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하, 어머니가 오죽하면 그러셨겠어. 사흘이나 늦었으면 네가 먼저 죄송하다고 했어야지. 그날 밤에 하은이를 재우고 손등에 연고를 바르는데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안방 서랍을 열고 3년 동안 잊고 있던 아버지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참는 건 그날로 끝내기로 했어요. 다음 날 반차를 내고 구청에 갔어요. 정비구역 지정열람 공고가 붙어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도면을 확인하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의 두 필지가 구역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것도 새로 뚫리는 진입도로하고 공원 예정지에 정통으로 물려 있는 거예요. 차도 못 들어간다던 그 골목이 이 사업에서 없으면 안 되는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개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잠깐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구역 안에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동의서를 모아서 조합이라는 걸 만들고 그 조합이 사업의 주인이 됩니다. 보상이니 이주니 분양이니 하는 게 전부 조합을 통해서 정해져요. 그리고 그 조합의 대표를 총회 투표로 뽑는데 그게 조합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개발 동네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은 건물 큰 사람이 아니라 조합을 이끄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말에 어머님이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국그릇 대신 서류 한 장을 들고요. 내용 증명이었어요. 석 달 안에 집을 비워 달라는 거였죠. 재개발되면 세입자 있는 게 여러모로 귀찮아진단다. 너희도 이참에 나가 살아라. 밀린 월세는 나가기 전에 정산하고. 옆에서 아가씨가 거들었어요. 새언니 서운해하지 마. 보상받으려면 건물이 깔끔해야 된대. 세입자 껴있으면 복잡하거든. 어차피 남남될 것도 아닌데 왜 이래? 12년을 부려먹고 뜨거운 국을 끼얹고 이제는 보상에 걸리적거린다고 내보내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무릎이 꺾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는 이상할 만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나가드릴게요. 날짜 맞춰서 깨끗하게 비워드릴게요. 어머님과 아가씨가 눈을 마주치면서 피식 웃더라고요. 저 순한 게 끝까지 순하다 하는 웃음이었겠죠. 두 분은 끝까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순순히 나갔는지를요. 저는 하은이를 데리고 친정어머니 계신 빌라로 들어갔어요. 방은 좁아졌는데요, 여러분. 12년 만에 처음으로 잠이 잘 오더라고요. 월세 없는 방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저는 상속 등기부터 조용히 정리했어요. 그리고 주민설명 모임이라는 데를 처음 나가봤죠.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줄에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한참 돌아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철물점 김 사장 딸 아니요? 맞구먼. 맞아. 아이고, 여러분, 김 사장 딸이 왔어. 장례식장에서 뵀던 그 어르신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임이 다 뒤집어졌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제 손을 잡는데 다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덕에 산 사람이 이 골목에 한둘인 줄 아냐? 보일러 얼어터진 새벽에 나와준 게 김 사장이다. 우리 집 대문짝은 아직도 네 아버지가 달아준 거다. 그러더니 서류가 어렵다고, 자식들은 멀리 산다고 하나둘 저한테 위임장을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40년 동안 쌓아둔 신용이 그렇게 저한테 상속되고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에는 안 나오는 유산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공부했어요. 하은이 재워놓고 식탁에 앉아서 도시정비법 해설서를 읽고 모르는 건 노트에 적어놨다가 구청 담당자한테 묻고 또 물었어요. 마트에서 12년 정산하던 가락이 있어서 그런지 서류랑 숫자는 겁이 안 나더라고요. 동이서 거들어 골목을 돌 때는 반찬 배달 다니던 발품이 그대로 지도가 됐어요. 어느 집에 누가 살고 누가 편찮으시고 어느 집이 낮에 비는지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시댁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아가씨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조합장 후보에 무슨 마트 다니는 아줌마도 있다더라? 웃기지 않냐? 그런 게 뭘 안다고. 우리 엄마가 볼 것도 없다더라, 호. 저는 조용히 웃고 지나갔어요. 그 마트 아줌마가 누군지는 곧 아시게 될 테니까요. 동의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재개발 조합을 만들려면 구역 안소유자들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정비업체 직원들이 몇 달을 돌아도 안 되던 걸 저는 반찬통을 들고 돌았어요. 낮에 못 만나는 집은 퇴근하고 밤에 갔고, 귀가 어두우신 할머니 댁에는 아예 큰 글씨로 설명서를 만들어 갔어요. 서명 받으러 가서는 서명의 서자도 못 꺼내고 1시간 내내 말동무만 해드리다 온 날도 많았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골목 끝 통장 어르신이에요. 재개발 반대파의 대장이셨거든요. 평생 산 골목을 못 떠난다고 업자들이 찾아오면 소금을 뿌리셨대요. 그런데 제가 갔더니 한참 제 얼굴을 들여다보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김 사장 딸이 하는 일이면 사람 등쳐먹는 일은 아니겠지. 대신 딱 하나만 약속해라. 이 골목 노인네들 길바닥에 나앉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저는 약속했어요. 어르신들 이주 대책부터 챙기겠다고요. 통장님은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으셨고, 반대하던 12집이 통장님을 따라 전부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 신용의 힘이었어요. 저는 그 신용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뛰었을 뿐이에요. 조합장 선거에는 상대 후보도 있었어요. 외지 투자자들이 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개발 전문가라는 분이었죠. 그쪽에서는 저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마트 정산이나 하던 아줌마가 수백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요, 투표는 학력이나 정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골목에서 40년을 산 사람들은 전문가보다 김 사장 딸을 믿었습니다. 총회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가게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빠, 나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물어봐도 대답은 없는데요. 이상하게 그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는 김 사장 딸이니까. 그리고 6월 조합 창립 총회가 열렸어요. 토지 등 소유자 투표에서 저는 상대 후보를 크게 이기고 조합장에 선출됐습니다. 개표 결과가 불리는 순간 맨 앞줄 어르신들이 애들처럼 박수를 치셨어요. 저는 단상에서 딱 한 문장으로 수락 인사를 했습니다. 김시철물 김 사장의 딸로서 이 골목의 신용을 지키겠습니다.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저를 월세나 밀리는 것으로 알고 계셨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달 뒤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첫 주민 합동 설명회가 열렸어요. 동네 강당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어머님과 아가씨는 맨 앞줄 한가운데 앉아 계셨어요. 무릎에 수첩을 펴놓고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요. 저는 무대 옆 대기석에서 그 모습을 전부 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긴 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뛰는 게 아니라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차례가 와서 뛰는 거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음은 우리 한빛구역 조합장님을 모시고 보상 및 이주 절차 안내가 있겠습니다. 조합장님, 나와주시죠. 제가 단상에 올라서자 장내가 잠깐 술렁했어요. 그리고 맨 앞줄에서 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셨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어머님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다리가 풀린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지연아, 네가 왜 저기서 나와? 저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한 인사말을 또박또박 읽었어요. 조합장 지연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재산권을 법과 원칙대로 지키겠습니다. 이 구역 안에 특혜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서류가 말하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는데 맨 앞줄 두 사람만 얼음이 되어 있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로비에서 어머님이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국그릇을 던지던 바로 그 손으로요. 그런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가, 우리 건물 보상 말인데 가족끼리 가족끼리는 서로 잘 봐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 아, 건드는 거 이해합니다요. 에이, 첩에요도만 셰프 나눠도드 낸 이모 제 체연이야. 여러분, 저는 사적으로 복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정말로 그냥 법대로만 했어요. 그런데 법대로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감정평가가 들어가니까 시댁 건물의 실체가 서류로 전부 드러났어요. 옥탑 무단 증축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몇 년째 체납 상태였고 위반 부분은 보상에서 전부 감액됐어요. 코너자리 20억이라던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기대하시던 금액의 반이반도 안 됐습니다. 어머님이 이의 신청을 하셨는데요. 재평가 결과는 오히려 더 낮게 나왔어요. 제가 손 쓴 게 아니에요. 서류가 말한 거예요. 명품백 계약금을 걸어놨던 아가씨는 위약금을 물었고요. 보상금이 쪼그라들자 이번엔 그 돈을 두고 어머님과 아가씨가 서로 소송을 걸었다고 들었어요. 남의 돈은 우습게 알던 분들이 제목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해지더라고요. 남편은요, 설명회 다음 날 꽃다발을 사들고 왔어요. 1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꽃 대신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그 안에는 12년치 월세 이체 내역이랑 손등화상 진단서랑 그날 밤 오죽하면 그러셨겠냐던 남편 목소리 녹음까지 같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는 내가 다 말할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이 말만 했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는 사람의 한 번만은 너무 늦었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받고 하은이 손을 잡고 그 2층을 나왔습니다. 이삿날 아침에 식탁 위에 딱 한 장을 놓고 왔어요. 마지막 달 공과금 정산서요. 12년 세입자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건물이 헐리던 날 얘기도 잠깐 할게요. 철거 가림막이 쳐지는 걸 길 건너에서 봤어요. 12년 동안 제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갚아주던 건물이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데 솔직히 통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쾌하지가 않더라고요. 가림막 앞에 어머님이 혼자 서 계셨어요. 그 꼿꼿하던 등이 반으로 접혀 있었어요. 저는 차마 다가가지는 못하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미움도 12년을 쌓으면요. 그게 무너지는 걸 볼 때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몇 달 뒤에는 어머님이 제 가게 앞에 오셨어요. 쌀 한 포대를 들고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쌀만 내려놓고 가려고 하시길래 제가 문을 열었어요. 아가, 아니, 하은이 어미야, 내가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저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아직 제 입에서 안 나와요. 대신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하은이 할머니로는 오세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이로 계세요. 어머님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지금 저와 시댁의 거리예요. 딱 그만큼이요. 그리고 몇 달 뒤 세상과 분양 계약을 하려고 하는 날이었어요. 서류를 챙기려고 아버지 봉투를 다시 꺼냈는데요. 등기골리증 갈피에서 뭐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반으로 접힌 누런 종이 한 장이었어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지연이 몫이다. 골목이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연아, 사는 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아빠는 언제든 다 들어줄 수 있다. 아빠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 내어 울었어요. 30년 전에 작업복이 창피하다고 못 본 척했던 그 아버지가 3년 전에 힘들다는 말 한 번 못 듣고 떠난 그 아버지가 종이 한 장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딸이 괜찮다고 말할 때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다는 걸요. 지금 저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하은이랑 셋이 삽니다. 김씨철물 자리에 들어서는 세상과 1층의 작은 반찬 가게를 분양받았어요. 간판 이름은 벌써 정해놨어요. 김씨네 부엌. 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상가 조감도를 한참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40년 지킨 자리를 딸이 그대로 물려받네. 개업하는 날에는 그 골목 어르신들이 전부 오셨어요. 지팡이 짚은 그 할아버지가 개업 화분 앞에 한참 서 계시다가 이러셨습니다. 김 사장이 오늘 여기 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그래도 말이여, 저 간판이 김 사장 얼굴이여. 여러분,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세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답해요. 맞아요. 정직하면 오늘은 손해봐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손해만 보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손해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손해 보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보세요. 그 말을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